이게 이제 근본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나 선진국은 저게 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를 뛰어넘어서, 그죠? 창조 사회로 돌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창조 사회는 다양성이 그 창조 사회를 만드는데 기본 소스예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생각이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성과 간미해서 전혀 국가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책은 다 의심하게 돼 있어요. 누구는 그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의심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방향 쪽으로 공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그 4차 산업 시기와 촛불혁명의 정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오리고기 폐지, 공론화위원회. 그거는 법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리고기를 폐쇄할 거냐 말 거냐의 결론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작위로 전화로 돌려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못 믿는 거죠? 예, 원자력위원회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냥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수단 다 주고 월급 다 주고 걔네들이 다 권력을 행사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못 믿으니까. 그죠?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내년이 개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모이신 거예요. 내년에 올해 12월부터는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8대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개헌을 하는데 대통령이 경고를 했어요. 국회에.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정도. 만약에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개헌이라면 청와대 직속 산하로 개헌위원회를 만들어버리겠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지금 개헌 투기가 국민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한번 잘못하면 15년 동안 우리 나라 틀을 만드는 건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방 매긴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선출되지 않는 권력 또는 선출되더라도 국가 권력을 모두 다 의심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그럼 옛날에 병원에 달려갔죠. 지금 어디 먼저 가요? 배 아프면 어디 먼저 가요? 예? 네, 네이버 가서 물어보면 나 배 아파. 그러면 종류별로 다 나오잖아요. 아, 이 증상인데? 아, 그럼 지금 암일 수도 있고 변비일 수도 있고 이게 해서 병원에 가면 합증만 받아요. 최근에 저희 와이프는 약까지 처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이 안 좋아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근데 그 항생제가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항생제를 적어줘서 그걸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부작용이 없대요. 비싸게. 처방을 2,000원짜리 처방하면 신고를 해야 된대요. 따로. 그리고 그걸 많이 처방한 의사가 마이너스 점수를 먹는데요. 그 비싼 항생제는 그 단골들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뭐라고 씨부리는데 네이버에서 보면 틀려더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의 눈이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것은 국가 권력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헌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누구도 헌법기관을 의심하거나 정말 설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죠.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저거 키워드가 잡힌 거예요. 이제는 감시해서 참여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는 국가 권력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한국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광했던 그 증상 이해가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키워드를 찾았다. 참여라는 키워드를 찾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운동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지금부터 설명될 모든 사업은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런데 A 지역에서는 중앙이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시민의 눈에서 중앙이라고 합시다. 같이. 중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안에 A라는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B라는 지역에서는 해. 그런데 B라는 지역, A라는 지역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이 제한된 사업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느슨하게 가자. 이 운동은 느슨하게 가고 지역에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나는 시간을 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민주노총이나 기타 조직들처럼 획일적으로 지침 내리고 따르고 하는 운동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래사회는. 그렇잖아요. 관료 조직과 국가 조직을 이제는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자기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한다고요. 그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일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설명하기 싫어. 쪽팔려. 그냥 나는 인터넷만 할 거야.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플랫폼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은 인터넷만 하고 너는 오프에서 설명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너는 왜 오프에 안 나오니? 이렇게 욕하고 하는 것은 다른 틀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죠. 나쁜 게 아니라고. 적이 아니라고. 그런 문화들이 지금 싹트기 시작해서 한국 사회는 어쨌든 지금 4차 산업 시기에 들어오면서 다가치 사회하고 다문화 사회, 자기 주도적 참여와 창조적 참여가 이제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래요. 지금은 전문가 그룹이 오히려 나라와 국가를 망쳐요. 이건 확실한 건 자신 있어요. 토론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 그룹이 이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문가 말하면 댓글 한번 보세요. 미친 듯이 달아놨는데 그 댓글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전문가 한 사람보다 일반 시민의 다중이 똑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요. 공중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론화위원회예요. 그죠?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를 파기하려는 세력들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 70년 동안 전문가 집단이 해왔어. 전문가 집단이 7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시민의 그만큼 3개월 만에 5만 2천 명 모아 4만 2천 명 운동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 운동이 다른 단체에서 했었다면 혁명도 가능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면상수까지 다 우리 회원이 있단 말이에요. 안 오셔서 그렇지. 그게 바로 지금은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중은. 오히려 더 니네 이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운동은 다중이 함께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증상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적폐를 하면 모략과 공작과 부패와 폐륜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얘기 안 할게요. 어느 후보가 광주에 내려가서 SOC 사업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봤더니 전국의 각 지역의 SOC가 다 삭감됐고요. 지난 7년 전부터 계속 삭감됐어요. 10%, 5%, 1.9%씩 계속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광주에 가서 호남의 SOC 사업이 삭감됐다고 한다면 상대되는 지역과 예산을 비교해서 상대되는 지역은 올라갔는데 그 지역이 떨어졌을 때
상대 비교차에서 SOC가 삭감된 건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죠? 모략입니다, 모략. 예. 지역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지지세를 낮출 목적으로 거짓말을 친 거거든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7년 전에 택시를 탔는데 섬유공장이 다 전라도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택시기사. 거의 그 쌈박질 하듯이 했거든요. 이 사람아 지금 전라도에 무슨 꼬락지 비료공장밖에 없다고. 그럼 어디로 갔냐? 중국으로 간 거잖아요. 제3국으로 간 건데 왜 경상도 정치인들은 대구 정치인들은 전라도로 석유공장을 다 옮겼다.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들통나요. 이 소셜미디어 사회라. 금방 들통나요. 그 사람 작살났잖아요. 광주 가서 SOC라는 작살났어요. 다 삭제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폐라고 이미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촛불혁명 이후에. 그래서 이걸 청산하고자 미친 듯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수백만이 모였던 첫 번째 액션이 시민의 눈이었잖아요. 촛불 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친 듯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게 촛불혁명이 첫 번째 행동으로 보여준 게 42,000명이 시민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민중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또 촛불 켜자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다음 주부터 촛불 켜질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제가 여기에 썼는데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누구죠? 박근혜인가요? 예. 이명박인가요? 예. 민주주의 최대 적은 사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이라고 대법원장 인사를 하는데 다 기각해 있잖아요. 그죠? 국정원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뒤로는 예산 빼서 골프를 50배에서 90배까지 늘리고 예산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경찰들 안 물러나요. 쇼하잖아요. 성주에서 쇼했어요. 경찰이. 우리는 앞에가 안 들고 몸을 했다. 응? 경찰이 반대 안 되면 폭력지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또 옷은 그거 장비 안 접수한 거 아니에요? 공권력은 맨손으로 가서 폭력이래요. 폭력이라는 정의가 주먹으로 패고 곤봉으로 때려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권력을 움직이는 폭력입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8,000명이 오면 폭력이에요. 네, 폭력입니다.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경찰의 지위가 올라가요. 성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경찰들이 그만큼 물러난다. 그게 관료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관료주의를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료주의를 파괴하고 누가 가져가야 돼요? 관료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좋아하시죠? 미국의 초기의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뽑았나요? 주민이 운영됐나요? 네, 주민에 의해서 운영됐어요. 싱가포르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맞는 나라예요. 동사무소 인감을 왜 공무원이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사고를 제가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공무원을 바로 줄이고 반은 국민이 해야 돼요. 직접. 같이 어울려서 매우처럼. 예를 들면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시점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좌측에 있는 것들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좌측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TV가 아무리 발달해도 라디오는 안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접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숫자를 한번 이거 다 공개된 거잖아요. 지역에서 저한테 제안한 사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많이 안 오셨는데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이루어졌어요. 숫자를 위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제안했죠. 저 물 좀 주실래요?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눈이 지역의 모든 운동을 총괄하는 또는 관장하는 또는 참여를 함께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안한 것들을 모아봐서 그걸 루트화시킨 거예요. 근데 시민에는 동아리 카페도 있고 뭐 직거래 커뮤니티도 있고 뭐 지역 카페도 만들겠다는 데 있고 그다음에 감시센터 아까 말했던 감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루틴화 시켜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체제는 시민의 눈에 플랫폼 소통체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진행될 겁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여기까지만 저희들은 허락을 하는 것이고요. 밴드나 카카오톡은 접주님 알아서 하세요. 네. 지금 밴드 많이 만드셨죠. 아무리 저 초대를 못 들어가요. 저 밴드 안 해요. 네이버를 싫어해요. 카카오톡도 안 해요. 오로지 저는 텔레그램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요걸 저는 통제하지 않아요. 알아서 지역에서 능동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다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밴드를 사기꾼들을 초대할 수는 있으나 저는 초대해도 안 돼요. 안 들라니까. 제가 제 폰을 보시면 약 500개 정도 그룹방이 있어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까지 밴드로 하고 카카오톡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 소통 채널은 우리 홈페이지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이 5개의 SNS로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료들을 올리고 정적 소통 채널은 우리 홈페이지만 할 겁니다.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조직은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대충 눈치가 채실 거예요. 예전에는 25개 시도 광역 단위로만 나눴어요. 그죠? 25개 시도 광역 단위로만 나눴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포항시가 2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그러면 접주가 2명이고 총무가 2명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 3개죠. 네, 3개고 고양시도 3개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여기는 대접주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대접주를 인정하는 건 여기까지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수원시가 4개가 되는데 수원시 A라는 접주가 B라는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데 자기가 수원을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라는 접주한테 이거 제안을 해야 되는데 또는 거기 그 방에 가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올거리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 전체로 사업을 할 때 주춤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 강연이나 또 시민의 토론회를 이렇게 주최를 하거나 유명한 사람 주최를 하면 1대9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못하는 거고 또 영화 보는 거 있죠. 영화 보기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인접구를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처럼 권역이 있어서 그냥 권역에 대접주가 올리면 되는데 저희가 분류하는 청주시부터 밑에 포항시까지는 자치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안 돼서 거기에 대접주를 인정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청주시는 충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대접주 권한에서. 이해가시죠?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북부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이거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기꾼도 24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역별로 한 명씩 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도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전주 대청구도 이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은 2개 이상의 선거가 있는 독립된 자치시는 대접주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버린다. 네, 그리고 독립시키자. 이해가시죠? 저 정도의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요,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대표지원자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을 한 분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국장이고 간사, 요 중앙 정도가 요 정도 관리가 되는 거죠. 이분까지는 이제 명예직으로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사 2명이 안진걸 정도 되는 정도의 정책 담당자들을 좀 모셔서 중앙에서 24시간 이제 근무하게 정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시행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요거 이제 그 회계 담당이나 뭐 돈 좀 관리하고 이렇게 4명이 중앙에 이제는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다. 나중에 쭉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사기꾼들은 다 비급여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35개 시도 관역 대접주가 있고요. 최종 목적인데 여기에 간사 1명씩을 두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1차 12월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건데 35개 지역에서는 상근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상근자가. 그러니까 100에서 한 150 정도 급여를 받는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1차적으로 상근자를 일자리 창출하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대전주 대충무가 직장이 없거나 이랬을 때 특히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 회원 중에 주부님들 직장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만약에 총무나 이렇게 급여가 된다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역의 35개 대표와 간사 2명은 반드시 급여로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한인가 결정이 아니고. 그리고 35개 지역의 사무실을 월 50만 원 정도 수준의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좀 계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회의 체제를 지금은 신비가 그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권한을 조금씩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살림꾼 집행 여기 살림꾼하고 간사들은 집행이에요.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게 잘못됐죠. 35개 대총무 대접주 중심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접주 대총무를 전부 다 합치면 60몇 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운영위원이에요. 이제 모든 사업들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주회의는 이거는 의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안한 것들을 적주회의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또는 할지 말지에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이입되는 것이고요. 그죠? 네. 이게 예수가 조직했던 방식이에요. 포교 방식.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를 운영을 하려면 최종 2만 명 정도가 실비회원이 월 10,000원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12월까지 1만 명 10,000원짜리 월 10,000원짜리 CMS를 받으면 25개 정도는 사무실하고 상근자를 운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에 동그라미 보시면 CMS 회비의 60%는 지역으로 내려보낼 것이고요. 중앙은 최소 1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생각나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직 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달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따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방식이 성공될 것인지 1만 명의 CMS 회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국민안전경선제 법제화를 위해 서명하고 사람을 모을 것이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 소환제가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은 우리가 약속했던 건데 저거는 반드시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헌법 개헌 사항 같은 경우는 내년에 헌법 개헌 때 밀어넣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개헌 시민 평의의 구축 이렇게 4가지 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어요. 시민회는 지역 자체 사업들. 예를 들면 지금 독일형 비례대표제도 제안되어 있고요. 지역에서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참여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저기 위에 공직선거법 개정 투표소 개표 법안은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 서명을 받았잖아요. 이게 10만 명 지금 받아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이고요. 이거는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피선거권은. 그러니까 40세의 나이 제한 피선거권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김영삼과 김대중을 견제할 목적으로 저렇게 만들었대요. 사정구시에 나와요. 그래서 저거를 다시 폐지해야 돼요. 이번 개헌 때.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서명을 100만의 서명을 진행할 거예요. 세 개를 묶어서. 이거는 밑에 두 개는 공직선거법이고 위에는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경선제 법제화는 이것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뭔지?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상황인데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관료주의를 제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당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서 패권적 발언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죠? 근데 그 이유는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그 다음에 개파 수장이
공천권을 나눠 먹기 하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9억 정도 줘야 공천을 줬거든요. 제가 강북구청장 고소고발 하면서 싸우면서 했던 게 9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년간 그때는 그 정도면 싼 거예요. 한 10억 줘야 지자체는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천 장사를 해온 거잖아요. 아마 내년에도 할 거예요. 벌써 저희 회원들이 많이 나가신 거 알죠?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저희 전주총무님들이 지금 지자체장 많이 나가요. 명인에서 2명, 몇 명 다 있습니다. 대접주님도 또 내려놔야 되고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회원가입 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243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강북구를 딱 들어가면 강북의 5개 당이 루틴이 보일 거예요. 국민의당, 그 다음에 우리 5개 당 있잖아요. 국회의원에 있는 당이. 그 당을 5개에서 다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얘기만 할게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에서 10,000명 정도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한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모이겠죠. 쫙 자기들이 지지하는 당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로 10,000명씩 경선인단을 모집하면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당에 줄 것인지 여부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경선인단을 법제화하면 내가 전국에 10,000명씩 100만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이거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게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지역위원장이 공천하는 거 아시죠? 지역위원장은 누가 하죠? 개파 수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먹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방식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결정할 거야. 아까 참여 문제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공천권을 국민이 갖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9억, 10원 얘기했잖아요. 돈이 10원도 없어도 돼요. 이 사람들 이메일을 각 당의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메일을.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니네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 이 경선인들한테 그 동네 경선인이잖아요. 보내든 편지를 쓰든 해서 어느 순간에 계속 유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세를 보고 어느 순간 그 경선인단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5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역의 골목의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거예요. 공천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이미 당론으로 받았고요. 김무성도 오케이 했었어요. 작년에. 기억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제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역선택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당에 가서 자기 당도 아닌데 경선인단 참여해서 그 사람 떨어뜨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조율이 돼서 A당에 경선인단으로 들어간 B당이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막아서 그 경선인단들은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되는 거예요. 그 당에서. 정의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권리당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당원이 이제 열받죠. 나는 매월 돈 내면서. 이렇게 열받으면 그냥 권리당원은 2표 주면 돼요. 그럼 너한테 2표 줄게. 우리한테 1표만 줘. 그럼 2대1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많은데 권리당원. 겨우 3만 한 5, 6천밖에 안 돼요. 고개를 흔드시는데 2만 얼마예요? 36만 차. 36만. 그러니까 온라인 권리당원이 20몇만이 합쳐서 36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역별로 10,000명을 모으면 2대1로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뼛속까지 정치적이어야만 세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00명이나 1,000명의 그룹들은 당에서 차기 권리당원의 후보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양해지는 거죠, 당들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역별로 2,000명 이상 모이면 지역 접주들이 떼거리로 교섭단을 만들어서 각 당에 가서 이제 교섭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라. 우리가 후보 직접 뽑겠다. 그러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요. 저비용 고효율 정치가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이제는 개파 수단의 눈치를 안 봐요. 야, 다 나가자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뭐 정치예요? 깡패 새끼들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수장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진보연합 진보 수장이었죠. 쫓기기 전에 이제 진보신당 그 중앙당 대의원이었어요. 근데 제 수장 대파가 박용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강북에 살았었잖아요. 강북에서 회의를 통해서 저 안에 대해서 손을 들 것인지 말것인지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중앙위원회 가서 무조건 거수리로 드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 양심에 꺼리는데 들어야만 해, 눈치 보고. 이게 개판의 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돈을 들이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즘 김용민이 정치하자, 촛불이 정치 나가자 운동하잖아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충분하게 더 설명을 깊게 드릴 거고요. 이 운동이 두 번째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 법제화인데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받았어요. 박주민 의원실에서 길거리에서 설명하신 거 보셨어요? 보좌관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고유 사업이다. 실현의 거네. 이거는 바로 서명지가 돼요.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서명지가 왜 오늘 급하게 잡았냐면 추석 전에 이거 내려보내려고 급하게 잡았어요. 이 서명부들 내려가야 가족들 다 받아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안 받을 겁니다. 무조건 1인 한 장당 하나씩 해서 12월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헌법에다가 삽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원래는 헌법에 입법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삽입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12월 달에 일단 이 법을 법제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12월 달에 우리가 이 법제화를 못하면 헌법에 삽입 한 줄만 하면 돼요. 탄핵할 수 있는 조항에 국회의원만 삽입하면 돼요. 나머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회의원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진행할 거고 이거는 1차적으로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할 거고요. 이미 서명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려보내기 직전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한 100만 부 정도를 진짜 인쇄해서 접주님들한테 발송해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자, 개헌 시민 평의회에 대해 네 번째로. 이거, 아까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마음 계속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놨어요. 당선시켜놨는데, 그리고 수백만이 겨울 내내 촛불을 켜고 혁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만 봐요.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불안하고. 근데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이거는 서명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회원도 안 받는 거예요. 아까 경선인단하고 이 두 개는 우리 회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랫폼만. 우리 회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요. 지역별로. 245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 링크를 통해서 여기에 가입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지역별로 제가 볼 때는 200명 정도나 100명 정도 모이는 건 완전 승리, 뭐 혁명 수준의 승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 시민평의회는 지금 정치권이 특정 계층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심히 감시하자는 거예요. 니네 뭘 논의했니 가져와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담을 거야? 헌법 어떻게 개정할 거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국회가 그 민주 세력, 민주 진보 세력들이 반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개헌은요, 4천만이 다 꿈이 다르게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헌 이렇게 바뀌니까 꿈 다 꾸고 있죠. 꾸고 있잖아요. 저도 꿈꾸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분을 좀 빼달라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더 강화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지금 굉장히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하의 법에서 다 엉망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는 유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상의 정치 중립이지 사상의 정치 중립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교조생들이 나 박근혜 싫어해서 잘렸잖아요. 그거는 헌법 위헌 사항인데 헌법으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유죄로 나왔어요. 예. 근데 원래 무죄예요. 정상적인 나라는. 그래서 이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플랫폼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은 이 헌법이 어떻게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감시하고 참여하는 단계예요. 이게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번 성공을 던져보고 이거 우리 해온 아닌 거죠.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5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많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유의 사업이죠. 5번째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이제 깜깜합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예측하는데 10만 명 정도는 있어야 가능해요. 내년에. 네, 지금은 4만 2천 명 갖고는 안 돼요. 내년에는 지금 이게 투표용지만 8장이라니까요. 거기다 개연 투표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민의 눈 고유해온 모집도 함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바탕을 준비하고 12일부터 아까 얘기하셨죠. 12월부터 어느 분 얘기하셨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이제는 이것도 좀 전문가 그룹을 아까 어느 총무님 얘기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앙에서는 저기가 안 돼요. 참관인을 못 따냅니다. 이해 가시죠? 이 지방선거는 저희가 못 따내요. 그러면 지역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참관인을. 그럼 12월부터 붙어야 돼요. 1월, 12월부터 참관인 따기 위해서. 교섭단 만들고 각 당 찾아가고 후보들 섭외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12월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좀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대선 매뉴얼이 다 무효화돼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만들어야 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11월까지 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나오면 교섭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 이제 매뉴얼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그 5가지 사업이 일단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그냥 지나쳤는데 여기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아까 많은 사업들을 제안 중에 골라봤어요. 이 정도는 지금 올해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강서 접수 오셨는데 강서가 시민의 눈에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벌써 만들었어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광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시민의 눈 중앙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눈이 신문사를 창간을 하면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강서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강서가.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다른 지역은 이것을 잘되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 신문사 창간할 때 전 지역이 다 신문사를 창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산감시 아까 대접주님이 얘기하셨죠. 예산감시를 하면 관악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용사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 저는 가감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소환제도 안 할 지역은 하기 싫은 지역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강요는 없습니다. 이게 건데 어쨌든 우리 지역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역에서 지금 제안한 사업들이 이런 거예요. 고추도 한번 팔아보고 포도도 좀 팔아보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 카페도 좀 만들어서 지역의 시민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들이 거점의 형성을 좀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나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 광화문의 뜨개질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광화문의 뜨개질? 뜨개질 잘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 뜨개질 나비 받아보신 분 있어요? 세월호에 아이들이 죽었는데 미친 듯이 경찰과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 여성이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미쳤나 이렇게 미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나비를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나비를 뜨는데 그것을 유명 연예인들이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미친 듯이 쏟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리본을 돌이켜봤더니 리본도 사실은 처음에 두 명이 했어요. 앨리스라는 분과 원주에 사시는 분이 했는데 그것도 처마 밑에서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을 보고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재능을 어떻게 민주주의에 결합시켜서 발전시킬까 이게 굉장히 우리 사업에 중요한 건데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의 접주들이 회원이 5명이 있고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저는 지역에서 5명만 모임이 성공된다면 그 지역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 5명 중에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해요. 그리고 뜨개질을 어떻게 시민 플랫폼에 탑재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뜨개질을 할 때 그 뜨개질을 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거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뜨개질을 해서 나비를 만들었어. 그 나비를 만들었는데 강서에서 나비를 만들었어요. 이 회원이. 그러면 이 회원한테는 299개의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눈. 그죠? 그럼 그 뜨개질을 만든 나비를 우리 플랫폼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 5,000원에 사가실 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사갈 거 아니에요. 뜨개질 하나를.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는 3,000원을 받아가고 1,000원은 시민의 강서에 기증하고 1,000원은 예를 들면 모자 가정이나 또는 청소년 가장들 자기 지역에 찾아서 발굴해서 주는 거. 그게 바로 민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뜨개질만 얘기한 거죠. 그죠? 다른 것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4차 산업사회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눈의 지역 플랫폼에서 우리 회원들의 재능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접주님들이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때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지금은 하라고 해서 하는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가 만들고 있는 컨셉을 우리 플랫폼에 탑재해서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발전시켜 나갈 거냐가 지역 책임자들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뜨개질 지금 경찰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강화문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미치겠어. 속이 터지지. 그리고 그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글이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만들어내는 그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저축화 책임자분들이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한번 우리 플랫폼에 탑재해보지?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가 돼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민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강서에서 시빌포스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강서에서 시빌포스트를 지금 창단을 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주식회사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시민의 눈에 신문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부정선거 감시단에 관련된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 신문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확대돼서 기자를 특별하게 뽑지 않고 각 지역 251개 지역에서 기자 한 명을 생활기자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개 지역에서만 기자 한 명을 생활기자를 만들어내면 이 신문사에, 시민운동 신문사에 기자는 10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사람을 이제 열정페이로 하라고 할 거냐? 그렇지 않는 거죠. 이해 가시죠? 원고료를 주겠죠. 당연히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사들이 생활기사들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유행한 내러티브 기사들이 올라오겠죠. 예를 들면 이 기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원 중에 농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부 보고 기사 쓰라는 거예요. 오늘은 파를 심었는데 파가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예, 그 애로사항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애로사항들이 우리 플랫폼에 탑재된 거다. 그럼 누군가는 저 플랫폼을 보고 정책 기반자들은 누군가는 보고 한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팟캐스트 모니터링 팀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이 생활 기사를 보고 제도를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신문사에서 제가 최종 하는 것은 라이브도 다 삽입할 거거든요. 페북 라이브를. 그러면 쭈꾸미를 잡는 어부가 쭈꾸미를 잡으면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문사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겠죠. 생활기사를 바탕으로 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자들을 각 지역별로 한 명씩 내보내면 그 지역에 시민의 눈 활동의 모두가 다 기사화된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나 구글링을 하면 다 검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다시 설명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기자를 배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제한 사업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나몰라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의 고민은 각 지역 회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들은 모두 다 날개 산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궁금한 게 날개와 저희 관계가 굉장히 궁금할 건데 저희가 지금 한번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홈페이지가 245개가 있는 건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45개가 있어요. 지역별로 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홈페이지가 아까 4개 사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그 다음에 개헌 평의의 구축이 245개가 만들어지겠죠. 지역별로. 11은 지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역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그 제안 홈페이지를 날개 산하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몇십만 원씩 주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환제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시민의 날개 산하의 민주진보 포털 사이트 산하에 활성화도 시킬 겸 모든 홈페이지들이 다 이 날개 산하에서 이루어져서 진행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회원 DB는 날개와 함께 공유할 것이고 헤비 회원은 따로 분류할 것입니다. 22일날 이것과 관련해서 날개 측과 최종 설명회를 하고 나서 결정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관계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아까 40세 피선거권 제한은 개헌까지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12월에 마무리 져서 박주민 의원과 어쨌든 하기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행들이 보면 만약에 50만이 넘어가면 각 지역의 적주들 중심으로 교섭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게 아니고 교섭단이 직접 중앙당과 지역당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겠 거예요. 이해가시죠? 당에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광역당 가서 이 소환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임시국회가 굉장히 익사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12월달 하려면 지역에서 막 200, 적어도 안 되면 245개 지역에서 적어도 안 되면 막 100개 지역에서 현수막 걸고 막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 개정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고율이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국민안전경선제 법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앞으로 안 해요. 중앙은 틀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12월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12월 초순경에 지역에서 세미나, 지역 적주 총무 중심으로 또는 광역 중심으로 세미나당 학술회를 하라는 거예요. 중앙도 중앙 나름대로 할 테니까 지역에서 지역 이주들 모셔놓고 예를 들면 안산 같은 데는 그 시장 있잖아요. 그죠? 그 시장 모셔놓고 이거 토론회 하고 국회의원 다 오라고 해서 정당 관계없이 다 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토론회를 막 일정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앙에서 측면 지원을 할 테니까. 국회의원 소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50만이 넘어가면 각 지역의 전문가들, 중앙 의지하지 마시고요. 각 지역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지역 위주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의 여론들을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될 거예요. 이거는 국민안전경선제 법제화는 1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형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00대까지 가는 거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100대까지 가는 거예요. 200만이 되든 300만이 되든. 그런데 입자 목표는 무조건 100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서명지가 5% 나가는 게 이것하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2장. 서명지가 나가는 게. 나머지는 다 홍보물만 나갈 거예요. A4 홍보물만. 서명은 2가지예요. 2가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 5% 서명, 그 다음에 소환제 5% 서명. 나머지는 다 홈페이지 가입만 시키면 돼요. 플랫폼. 그리고 홍보물만 나눠주면 돼요. 이거 이제 관심들 많으시죠? 2기 사업인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받아서 평가를 할 겁니다. 선관, 지역 선관. 10개를 선정해서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거예요. 이 시상은 청와대 시상 건의를 할 것이고요. 지역 접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잘 해주세요. 제가 잔머리 써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지역 선관이 그 감사패 주려고 다 만점 처리할까봐 잔머리 굉장히 써서 선교육법 만들어놓은 최대한 많이 한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역으로 지금 회원들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상이 진행되는데 이 시상은 중앙에서 안 합니다. 네, 지역 접주민들이 중앙에서 감사패를 만드는 지역 접주민들이 지역 적당한 토론회나 평가회를 가지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 우리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 많죠.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이 자료 달라고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죠. 개선사항 달라고 빨리. 근데 이게 쉽게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 회원분들은요. 참관기하고 운영기만 쓰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A4지 한 장도 그 양식에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쓰면 돼요. 수기를 쓰면 돼요. 수기. 참여 일반 회원들은 이게 세 가지잖아요. 접주형, 대접주형, 회원용이 있잖아요. 회원용 그냥 수기예요. 수기. 수기만 작성하시면 되고 그거를 접주가 모아서 총괄하는데 힘들어요. 접주 양식에. 그죠? 칠 건 치고 같은 거 다 빼고 접주 양식에 정리해서 대접주한테 들려면 대접주가 이제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식에. 그러면 25군이 나오겠죠. 24군. 회 빼고. 그 다음에, 25군. 그 다음에 중앙이, 시민, 눈의 총서를 만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늦어졌냐면요. 예주에 발주를 줬는데 사장이 죽어버렸어요. 네, 급사하셔서. 그래서 저한테 이게 그래서 좀 늦어지고. 그 사람들이 폼이랑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주를 줬는데 1,000,000원에 이거 다 하는 걸 알아서. 근데 왜 제가 그 1,000,000원을 들으면 먼저 말을 해도 돼요, 우리끼리. 아, 예. 아니, 이제 1시간 지났어요. 네. 네? 1시간이에요, 1시간 지났어요. 제가 시간 보면서 하고 있어요. 신진님은 1시간인데 우리는 2시간. 그래요.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게 제가 나오는 그 총선은, 이 총선은 교섭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루틴화되고, 그다음에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걸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뭘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가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 단위까지는 수기 방식으로 쓰더라도 중앙 총선은 굉장히 학술적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돼서 전문가한테 맡겼던 건데 그분이 어떻게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거 팀을 다시 꾸려서 총선을 만들 테니 지역에서 적어도 10월 초중까지는 거칠게라도 다 만들어서 올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11월달에 저희가 교섭안을 만들고 여러분이 11월 말경에는 교섭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선사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개선사항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소투표 같은 경우 패치하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거소투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소투표를 운영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개판이잖아요. 거소투표는. 근데 없애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작한 다음에 서점, 학교, 서점에서도 팔 거고요. 학교,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다 보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완성이 되면 전자본하고 오프본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프본은 신청자만 받아서 인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1차 공개는 전자본만 웹 버전으로 내보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이후에는 얼마를 제작할 것인지, 그때 아까 말했던 조직이 완성이 되면 이 제안서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오증 발급은 계속 그대로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2만 몇 개가 더 남아있어요. 적자가 해소해야 돼요. 전체 사업이 다 이걸로 있어서 프린터도 있고 해서 계속 번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전을 해야 돼서 이거 계속 나갈 겁니다. 22,000장이기 때문에. 다 끝났어. 오늘 제가 지금 좀 이상하게 꼬였어요. 꼬여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길어지지 않았어요. 1시간 딱 약속되어 있습니다. 많이 꼬였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남이 하는 거 막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소리가 그런 게 있어요. A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데 B 지역에서 못하니까 B 지역에서 A 지역을 혼담해요. 몇 개 지역이 지금 그래요. 남도 쪽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제한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택권은 접주들한테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냥 고추만 팔래.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만 팔래. 그럼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너희들 왜 포도만 파니 이렇게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다가 언제 뭉쳐야 되는 거죠? 예, 지방선거제 다시 뭉쳐서 또 미친듯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업무는 선거 감시인 거잖아요. 그죠? 그 감시를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는 그 감시를 넘어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업을 던졌을 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 회원들끼리 약속을 하자고요. 상대방 욕 안 하기. 그리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기. 쟤는 너무 못생겼어. 신비는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제가 계속 머릿속에 했잖아요. 느슨하게. 저 사람 바빠서 못 나오나 보구나. 나온 사람은 하지. 너는 왜 총무인데 못 나왔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좀 화가 나는 것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번개를 지금 5명이 나왔대. 그래서 나 총무 못하겠어. 번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최근 접속자가 10명도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감시 업무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안 보고 있다고. 근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번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는 이유는 내년 지선 때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5명밖에 안 나오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조직에서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전국에 5명씩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밖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5명이면 성공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역에서는 2명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분단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근교나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어쨌든 5명이면 그 성공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하자고. 그리고 이후에 궁금한 사람들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들이 함께 예산 감시